안녕하십니까. 이번 플래닛 세션의 진행을 맡은 연세대학교 허태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학술대회 주제가 글로벌 아시아 시대의 제2창업이라는 주제입니다. 지금 2030년에 아시아가 글로벌 시장의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가 돌아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 한국 기업의 성장의 전략, 혁신의 전략의 방향은 무엇이고, 우리 경영학 교육의 방향을 어때야 되는지, 그리고 한국 경영학회의 향후의 비전과 목적은 어떻게 우리가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회원님들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션이 지금 2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6분의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지루함 없이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세션은 기조연설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기조연설의 핵심은 글로벌 아시아 시대에 한국 기업이 가질 수 있는 기회와 동시에 도전에 대한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첫 번째 기조연설자를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바로 모셔서 그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세션은 처음부터 혹시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이 질문이 있으시면 핸드폰 번호가 공지가 될 텐데요. 그쪽으로 메시지를 주시면은 매번 행사가 진행이 되면서 Q&A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조연설은 국제 통상 환경 변화와 한국 기업의 대응에 관한 주제로 서울대학교 안덕근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안덕근 교수님은 현재 국제대학원 교수님이시고 국제 통상 및 국제 분정 조정 분야에서 학계를 대표하는 최고 권위자이십니다. 오늘 귀한 시간 되셨는데 큰 박수로 안덕근 교수님을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안덕근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 초청해 주신 한국경영학과에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 글로벌 아시아 시대 국제 통상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95년에 WTO라는 게 만들어진 이후에 경영학에서 가리키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는 것이 급격하게 주목을 받은 그 시점에 전 세계 통상 환경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질서가 공고히 확립이 되고, 그 이면에서는 자유무역 협정이 확대가 되면서 이 지금 그래프에 보이는 것처럼 이 WTO 플러스라고 하는 WTO에서 협상이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FTA를 통해서 규범을 확대하고 시장을 개방하는 작업들이 급격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동안 Made in the World라고 하는 표현들이 경영학이나 경제학에서 주목을 받게 되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상당히 주목을 받게 된 동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2001년에 WTO에 중국이 가입을 하면서 15년 된 기념으로 2016년에 중국망에서 준비한 그림인데, 실제로 WTO 체제를 중국이 돌린다고 할 만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경학적인 위험이 늘면서 오른쪽에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슬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의 우려가 지금 최근에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핵심 동인으로 작동을 했던 동아시아 3국의 간의 이 무역 비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그림에 보여지는 것처럼 한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일본과 한국 간의 이 무역 비용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EU를 상대로 자유무역을 하고 시장을 급격하게 확대를 했지만, 한중일 3국을 되돌아보면 사드 분쟁이 터져서 한중 간에 FTA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의 장애가 발생을 하고, 한일 간의 산업협력 관계가 굉장히 깊숙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수출 통제를 한다거나 하는
이 정치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이 무역에 장애가 발생하는 그런 동아시아 이 국제 통상 체제의 핵심 역할을 하던 이 주인공들 간에 상당한 문제가 촉발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사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되고 국제 무역에 여러 가지 장애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은 오바마 임기 말에서 트럼프 행정부 기간에 이 무역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오바마 임기 말부터 시작이 된 미중 간의 무역 마찰 때문에 미중 간의 무역이 여기 지금 분홍색으로 마이너스로 보이고 있는데요. 무역이 상당히 줄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 그림 이면에 보면 미국과 EU, EU와 아시아, 중국과 아세안 이런 그 미중이 격돌하고 있는 이 시기에 사실은 다른 국가들은 이러한 미중 통상 마찰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반사 이익을 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한 반사 이익을 본 가장 대표적인 국가로 한국, 대만, 일본 이런 국가들을 들 수가 있었는데, 우리 한국의 산업계도 사실은 트럼프 시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상당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이 사업을 유지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이 지정학적 위험이 점점 고조가 되면서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그동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으로 운영이 되어 왔던 이런 서플라이 공급망이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공장이 아세안 시장으로 내려가는 이 가운데 모델로 갔다가 지금은 이제 미국, EU, 아시아 시장으로 그야말로 지역화하면서 분리되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보면 지금 앞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제 이와 같은 무역의 흐름인데요. 앞으로 한 3, 4년 동안 겪게 될 국제 통상 체제의 전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림과 달리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무역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주는 걸로 보여지는데, 전 세계 무역 통계가 나중에 보면 약간의 그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롱 디스턴스의 무역은 상당히 줄지만 이 지역으로 묶이는 단위에서의 무역은 상당히 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자체로 보면은 무역은 많이 느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무역이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이게 무역 구조가 바뀌는 이제 그런 면들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 이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주요 국가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이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생각보다는 경기가 빨리 회복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무역 부분에 있어서도 우려하는 것보다는 회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오른쪽 상단에 보여지고 있는 그림과처럼 미중 간의 상품 무역을 보시면은 미국이 대중 무역 적자가 최근 한 3, 4년 동안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상품 무역에 있어서는 그 미국이 이 중국으로부터의 무역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무역 자체가 줄 거냐 늘 거냐는 보면은 생각보다는 회복이 빠를 수 있지만, 그 구조를 나중에 파악을 해보면 상당히 바뀔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국제 통상의 측면에서 지금 이제 이와 같은 변화들이 쭉 벌어지고 있는데, 우려가 되는 부분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의 분리가 상당히 급속하게 제도화되고 있고 고착화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왼쪽에 보여지고 있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그 발표한 소위 말하는 그 이 100일간의 공급망 위험 분석에 대한 행정명령입니다. 대통령에 부임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 사상 초유의 행정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뜬금없이 나온 건 아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이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입니다. 근데 대선 공약으로 이 공급망 위험을 검토하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을 때 아무도 주목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이런 그 문제를 FTA 협상으로 바꾼다거나 세계 통상 질서를 재편을 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지만 공급망을 대통령이 직접 바꾼다는 게 과연 가능하냐라고 했었는데요. 4월 달에 바로 이 행정명령을 발동을 하면서 그 4개 부분이 지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그리고 제약 부분 4개가 먼저 지목이 되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후속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유럽은 실제로 이러한 전 세계 이 공급망의 재편, 분리 작업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서플라이 체인이나 이 핵심 소재 부품에 있어서 디커플링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념과 가치, 폴리틱스와 금융에 있어서 이 매크로 디커플링이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디커플링 이따가 다시 돌아가겠지만 데이터 거버넌스라든가 네트워크 이퀴먼트 그다음에 이 통신에 있어서의 디커플링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중장기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준과 지재권 그리고 연구개발에 있어서 혁신의 디커플링이 진행이 되는 점을 지목을 하면서 유럽에 있는 산업계에 지금 그 경종을 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 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그림은 그 아까 보여드린 그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따라서 그 공급망 반도체 공급망 위험 보고서에서도 인용이 된 바가 있는 미국 반도체 협회에서 준비한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이 얼마나 깊숙하게 글로벌한 수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아마 그 글로벌 공급망의 발전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였었던 거고요. 전 세계의 가장 효율적인 생산자와 이 생산 구조를 어떻게 누가 더 잘 활용하는지가 이 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넓혀져 있는 이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는 지정학적인 지경학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금 인식을 바꾸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인가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어떻게 국내 산업의 이해를 최대화하는 차원으로 재편할 수 있는지가 모든 국가들의 핵심 산업 정책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막대한 규모의 미국 투자를 지금 약속을 했고 TSMC가 대만에 있는 TSMC가 미국 투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EU로 투자를 가지고 들어가는 지금 이러한 이 생산망 분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 산업의 기업에서의 이 투자 전략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법제화되면서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고착화되는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상원과 하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기가 됐던 굉장히 많은 국내 산업 경쟁과 대중 이 경쟁력 강화 어떻게 보면 경제 이 마찰을 고조시키는 형태의 이 법안들을 한꺼번에 종합해서 지금 미국 의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혁신 경쟁법, Innovation and Competitiveness Act라고 하는 이 혁신 경쟁법에서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일괄 통합해가지고 지금 이 발효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규모가
이뭐 40조, 11조 하는 지금 10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산업 육성 지원책들이 정부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런 혁신 산업의 지원이 대부분 70%, 80%가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산업 질서 재편, 산업 경쟁력 재편 작업은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에서 이러한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EU도 마찬가지의 산업 전략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통상 전략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를 받아서 공급망 강화 전략과 디지털 질서 육성 정책을 발표하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의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첨단 산업의 공급망이 재편이 되고 이에 따라서 통상 질서가 재편이 되는 이러한 내용의 이러한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디지털 통상 질서 재편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위에 그림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불과 10년 만에 전 세계 산업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시총으로 세계 최대 10개 기업을 뽑아보면 7개가 플랫폼 기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불과 10년 전에 전혀 가시권에 들지 않았던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급격한 디지털 경제 전환 상황에서 지금 미국은 이러한 디지털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디지털 통상 협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이 진도가 나가 있고요. 현재 미국과 일본이 체결해 놓은 디지털 무역 협정은 향후 전 세계 디지털 통상 질서 재편의 근간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 보여지고 있는 디지털 이코노미 파트너십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대파에 가입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공급망의 위험성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는 국가는 사실 미국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중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공급망 위험성과 국내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에 큰 위협을 겪고 있는데 중국 또한 마찬가지 형태의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은 1대1로를 통해서 1대1로 회원국으로 주로 참여하는 저개발 국가들의 시장을 확대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또 러시아와 지금 미국이 EU와 일본과 벌이고 있는 산업협력 작업을 마찬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급망을 확대하고 AI라든가 디지털 산업의 협력을 강화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국제 통상 환경의 변화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그럼 앞으로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건데요. 지금 디지털 통상 질서들이 재편이 되고 디지털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는 작업을 미국과 주요 국가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EU는 트레이드 앤 테크놀로지 카운슬을 만들어서 9월부터 본격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도화된 이 기술 산업 협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점선으로 보여드린 것은 주목할 부분이 아까 보여드렸던 미국의 혁신 경쟁법에서 디지털 경제 동맹을 만드는데 동맹국으로 제기를 한 국가들입니다. 지금 보면 미국, EU, 일본 그리고 파이브 아이즈, 이 전략적으로 이 정보망을 공유하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해 놓은 게 대만입니다. 우리가 지금 IT 산업에 우리 IT 강국이라고 자부하고 있고 디지털 산업의 중요성을 점점 키워가고 있는 이 한국이 이와 같은 글로벌 디지털 경제 질서 재편 작업에 어떻게 우리의 위상을 키워가고 우리의 가치를 키워서 이런 작업에 동참을 할지가
우리 산업계와 우리 정책의 큰 과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산업에 많은 과제와 전략의 숙제가 남아 있는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공급망 변화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백악관 회의에 불려가고 거기서 44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생산 구조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의 공급망, 여기에 달려있는 많은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산업계의 영향이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이 됩니다. FTA 협상을 하게 되면 4년, 5년 동안 우리 산업계는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지금 그럴 여유조차 없는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기술 문제, 국가 안보 문제가 통상협력과 결부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기존의 통상협력 관계가 유예가 되거나 번복이 되거나 이 흔들리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고, 유연한 사업 운영과 전략 재편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의 상당히 양극화 현상이 우려가 됩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기술이 발달하고 디지털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전 세계적인 글로벌 공급망에 심화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첨단 기술, 국가에서 국가 안보를 결부해 놓고 얘기하는 첨단 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급격하게 분절화 생기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착시 현상에 대해서 주의하고 산업의 양극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급변하는 이런 국제 통상 환경에서 우리 산업계가 다시 한번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아마도 대답하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특히 여러 가지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 그게 우리나라 기업들 또한 동시에 동남아시아에 있는 기업들한테도 동일한 그런 환경을 가져올 것 같긴 한데, 질문의 핵심은 미중 갈등이 한국 기업의 전략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특히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물론 그 시나리오를 다 피하고 싶겠지만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고, 그게 그 산업과 기술과 품목에 따라 가지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잠깐 슬라이드에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산업은 그동안 생산 기지를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아세안 시장으로 내리면서 이제 그 마찰을 좀 피해간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아까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지난 트럼프 행정부 기간까지는 그동안의 미중 마찰을 우리는 피해 있으면 됐어요. 눈에 띄지만 않으면 뒤에서 미중이 마찰하는 데서만 피해 있으면 우리가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만든 거를 미국으로 못 보내더라도 여기 있는 걸 유럽으로 보내고, 그러면 이제 아세안 시장에서 만들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만든 거를 미국으로 보내면 되는 거니까 수출선만 조금 조정을 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미국에서는 이제 기술을 지금 이제 상무부에서는 기술에 따라 가지고는 수출 통제를 하는 것들도 있고요. 지금 재무부에서는 이제 투자를 하는 걸 심사를 해서 투자를 중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어려운 형태로 이 미중이 아까 보여드린 첨단 산업과 전략 산업이라고 이제 지목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분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사업 분야가 과연 이제 어느 정도 여기에 인발브가 되는데 이제 따라 가지고는 지금 분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유럽에 있는 싱크탱크에서는 그래서 이제 유럽 산업계에다 하는 제안은 시장 자체가, 생산망 자체만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도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중복 투자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공장을 하나는 중국에 두고 하나는 미국에 두고 이제 분리해서 따로 시장을 관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 산업계가 예를 들면은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장마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게 말처럼 쉽게 따로 시장을 분리해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여기 있는 경영학계 우리 많은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논의를 해서 이런 실질적으로 분리가 되고 있는 시장에 우리 산업 전략과 경영 전략을 어떻게 새로 구성을 해야 될지 아마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여 분 동안 그 국제통상 관련돼서 매크로한 어떤 시각들을 보여주신 우리 안덕훈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그 우리가 글로벌 아시아 시대라고 하지만 아시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미국과 중국의 어떤 갈등 관계를 피할 수가 없고 그것이 하나의 우리 통상 관계의 어떤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또 좀 더 나중에 패널 토론 때 아세안 지역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기조연설은 조금은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새로운 환경 내에서 이 경영학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강지경 총장님을 모셔서 이 기조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지경 총장님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지금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아시안 인스티튜트 오브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아시안 경영대학원의 총장 겸 학장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AACSB의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16년에 AACSB가 창설된 이후에 아시아 지역에서 이사회 의장이 나온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줌에 온라인에 연결된 것 같은데요. 강지경 총장님 계시나요? 예, 지금 안녕하세요. 에이시안 인스티튜트 매니지먼트의 강지경입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고 한국을 떠난 게 거의 38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근데 슬프게도 영어가 더 이상 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 지는 정말 오래됐는데 반면에 한국말은 특히 좀 어렵고 전문어감 같은 거는 잘 서둘러졌어요. 그래서 오늘 세션은 죄송하지만 영어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I've been asked to speak about the state of business education, how it is now, and what it can expect in the near future in general, but also specifically in relation to some of the pressing issues we face today, such as climate change and sustainability, as well as a new generation of students we have. There's no doubt that we are living in an era of immense and tremendous fast changes. Not only are these changes quite drastic and incredibly fast, we are impacted too by these changes at velocity faster than light. Economies, businesses, and societies are undergoing phenomenal changes, and these are quite mutational in nature. We should also note that these are quite unlike the Industrial Revolution we experienced several centuries ago, or the Internet Revolution we experienced a few decades ago. I'm sure you'd agree with me that the current spell of changes are several times intense, outpacing all the changes we have experienced in economies and businesses thus far. So these changes are manifest in several ways. The foremost is the fact that we are living in a VUCA world. Volatility, uncertainty, complexity, and ambiguity describes a lot of what we are facing today. The second is Industry 4.0.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epresents the current trend of automation, data exchange in manufacturing technologies. And the third is automation. Now, this is obviously very closely related to Industry 4.0, but it has many other facets and manifestations as well. There have been many conventional know-hows, processes, systems, and jobs that have been completely disrupted, but also they have triggered the new ones. A legacy business education, mostly based on brick and mortar business schools, are being completely disrupted at all levels. And of course, COVID-19 has taught us a lesson in terms of what it actually means when it was going on in a regular pace of changes that we were experiencing before COVID. They manifest in so many different ways, but I would like to focus on two major disruptors. The first is EdTech. There are so many emerging EdTech innovations that are significantly affecting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of course, including business schools. They are making management education much more accessible, much more personalized,
and providing more immersive learning experiences. And next is artificial intelligence. As you know, artificial intelligence has already started to fill gaps in learning and teaching. Algorithms have started assuming the role of mentors. There are a lot of schools that are using algorithm mentors, and they can suggest what course to take next, or what module to move on to, what kind of project they want to engage in. They are providing incredible service to our students, and a lot of schools are actually experiencing higher level of student satisfaction as well. New collar jobs. So what do we mean by new collar jobs? There are a lot of alternate channels of hiring and recruitment going on right now. For example, IBM, Google, Amazon, Deloitte, they do not require degrees for some white collar jobs, traditionally requiring white collar jobs. I believe business and management education is at a strategic inflection point. We must act fast. Over the 2 decades ago, in his bestseller, Only the Paranoid Survive, Andrew Grove, I'm sure you all know, the legendary CEO of Intel Corporation, coined the term strategic inflection point. This is a time in the life of business when its fundamentals change. Business education, I believe, is at a strategic inflection point. Its landscape is being swept by torrents of transformative market currents, processing both threats as well as opportunities. I think that'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all these changes, on one hand, is giving us a lot of things to worry about, challenges, but also those schools who can act fast, resilient, and strategically rise and pivot to meet these emerging challenges will succeed, and obviously others will not survive very long. So how do we adapt in this changing world? I think a lot of businesses have been thinking about it. A lot of business school deans are thinking about it. To successfully adapt to disruptive forces, business schools should make robust strategic choices, because we cannot do everything. By definition, strategic choice means that we have to make a choice. The questions we need to ask include, who do we want to serve? Specifically, we need to have clarity on who our customers, who our students, and who our segments are. What are the products and program services do we provide? And what are the advantages, if you will, have in competing in that particular marketplace? What channels do we use? How do we leverage our strength? Online, offline, hybrid, blended? Whenever I have a board meeting, our board members always get confused because there are so many different ways of delivering a program. Who do we want to partner with? Obviously, conventionally, partnerships with the universities or business schools, traditionally with the other universities, other business schools, or sometimes industry, or sometimes government. But it is a high time education institutions think about what kind of beneficial partnerships that we can have. For example, I'm sure we'll see a lot more partnerships, in particular with edtech companies. Pricing is one of the most crucial considerations. There are so many top universities offering free programs, and we're living in a place when everything is being democratized. So what does that mean for our institution, our business school? Is something that we need to seriously think about. Lastly, who will teach? We all know that tenured, research-oriented faculty members are very, very expensive. So are we going to be able to continue this trend? How do we actually satisfy our mission in terms of generating knowledge, as well as certifying and delivering, disseminating knowledge? So we will have to think about how we actually balance, mix and match of academics versus industry professionals teaching our programs. A British technology expert and a former executive and mentor to many boards and leaders, Pat Chapman-Pincher, says, quote, business schools have taught around core skills of strategy, finance, marketing, people, economies for the last 50 years. Curriculum must be reshaped so that impact of technology is examined across all areas of business, unquote. It is therefore about time management educators really look at
our method and our wares. This is especially crucial for business schools, being institutions that are in the forefront of management education, creating and disseminating knowledge and coaching and mentoring leaders. My view is that business education should undergo a six-pronged overhaul in a fast automation world. We need to innovate our core disciplines, and we need to adapt to a contemporary requirements. We need to introduce modul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utomation. I strongly believe this is not just for data science students or computer science majors. I think we need to teach all our students how to work in an environment where AI and automation is becoming a norm. We need to be able to leverage technology in delivery. I think we need to note the word the leverage. We will not be able to stay in the old face-to-face brick and mortar style forever. We need to collaborate with the companies for lifelong learning. A lot of surveys show that employees tend to believe that lifelong learning is necessary, it's becoming more and more necessary, but it's actually up to them to figure out how they continue learning. So those companies, employers who are able to team with the universities, the business schools, or even employees on lifelong journey will obviously earn a loyalty of employees. We need to include the humanities and liberal arts modules, and we also need to impart uniquely human skills. This is going to be even more important going forward because of incorpor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utomation. In an AI-powered world, the locus of learning is not MBA or the classroom. I believe it's a learner, and it has to be lifelong. The changes in the workplace demand lifelong upskilling, and the principal stakeholder obviously is a learner with a collaborative facilitation amongst educators as well as employers. I also believe we must impart uniquely human skills to robot-proof future jobs. So the things that we want to work on, judgment and decision-making skills, active learning, fluency of ideas, learning strategies, and originality, they're all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So it's not surprising that disruptions coupled with the push for lifelong learning have become a very important part of what we now call stackable micro-credentials. So to address the challenges posed by disruptors, business schools have started to launch a lot of micro-credentials. They are cost-effective, mini qualifications, providing learners with the knowledge, skills, and abilities in specific areas of businesses. There are many reasons micro-credentials gaining currency and credibility. They provide a flexibility. They often become a recruitment tool because they build the brand awareness of the school. Students who pursue micro-credentials at business schools, they can often extend into the full-time degree program. It provides a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and also provides market satisfaction because fundamentally micro-credentials is a response to demand from business and learners. So let's just briefly talk about Asia focus. Asia is no doubt a powerhouse. 60% world population. It's the fastest growing economy. If ASEAN were a country, it would be seventh largest economy. We also cannot ignore China and India. And of course, we have the four very strong first world nations in Northeast, Japan, South Korea, Taiwan, Singapore. There's a growing need for young managerial talent. Naturally, Asian business schools have been doing very well in recent years. In fact, it's very encouraging to see so many Asian schools being included in recent years' Financial Times ranking. All these realities apart, business education in Asia has largely followed what I call import and impart model. There's nothing wrong with adopting Western prototypes. In many ways, for all core disciplines and management functions, there's absolutely no need to invent the wheel. But I believe it is important for business schools in rising economies to produce more knowledge based on our local scenarios. We need to do more, and there are only very few exceptions in terms of how well some schools are doing. This is because the worth of business education in Asia depends on contextual knowledge and skills. It's important to zoom in on and understand better
sets of economies and their advances. So 4 sets of economies that require further thinking and further deliberation is post-socialist economies like China, India, Laos, Vietnam, advanced city economies, Singapore, Hong Kong, emerging Southeast Asia, advanced Northeast. I think the key thing to remember here is that there are more varieties in Asia than any other continent. And Asian business models and leadership styles are very, very unique. So now let's look at some of the critical factors that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business education. I'm going to touch upon on these very, very briefly. The first is the whole issue of ESG or sustainability. The UN Sustainability Agenda recognized business as a vital partners for addressing SDGs, from contributing to finances to providing products and services. We need to demonstrate how the company should harness 17 SDGs. First and foremost, business schools should embed a fully integrated system of sustainability. Ideally, this approach should be holistic. In other words, it should be manifest in curriculum, research, our school operations, as well as a community outreach and engagement. And then, as many institutions attending today's session, I'm sure are prime signatories, but I think we need to do more than just being a signatory in terms of our contribution toward SDGs. Asian business schools should invest in creating contextual knowledge, as I said before. For example, alongside the conventional models and tools, there should be an emphasis on shared creation when we're teaching strategy. When we're teaching marketing, consumers and customers should not be viewed as just the buyers and users. They should be viewed as human beings with their true needs. And I think we can do that in almost all of the courses that we are teaching. Dealing with the Gen Zs, this is a phenomena that all of you, I'm sure, dealing with in classrooms, but even at the workplaces. I just got a report yesterday that our average age of employees, including faculty, are 38 years old. That's really, really amazing if you think about what that means in terms of how we need to infuse a new energy and optimism, how we need to be viewed and perceived as a purpose-driven, tech-savvy, globally minded. These are very, very highly rated amongst the Gen Zs. So these visuals, and I find really startling. And it took me a while to see the bottom one, what it actually means. I think, in early years, I grew up with the kites, and now we're looking at the selfie stick. So I think this has a lot of implications in terms of what it means and how we do what we do, and how do we go about creating or recreating our mission. So making the new generation of students happy is quite a task. It's because they are looking for consistency, customization, growth potential. They are being the most globally aware generations. They look for international engagement exposure. They are convinced that businesses must have a positive impact on society. They want to make an impact, but they also, I find, the most impatient generation of all. So how do we actually, balance all of these things to be able to engage Gen Zs? And I think what we need to do is we have to consider their core traits and values. We need to enhance their digital experience. For a lot of us, this is going to be a very, very challenging task because it's not the mindset we grew up with, how we are trained. We need to keep the content short and visually amplified. I remember going to lectures when I was university that we never had any visuals. The professor would come back into the classroom after class, and we take notes, and that's all we did. But that's not how the new generations learn. We need to provide experiential learning. For example, live project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They don't like to learn in a traditional, conventional way. We need to be authentic. The value systems are exceptionally high, as mentioned. They believe in authenticity, and they cannot be delusion to this quality. So what next? I went through all this very, very fast, but I think it's important that we kind of try to recapture and think about what our takeaways are.
there's no doubt business education needs to change. We need to adapt to face the new challenges posed by VUCA, allied forces. We are in a strategic inflection point of either we need to pivot, that has become such a cliche during the COVID, but really I think it is true for business schools. We need to pivot or many of us will perish. Can Asia shape business thinking? Definitely. My answer is definitely. I've been away for so many years from Asia, but one of the reasons I decided to come back to Asia is because this is the happening place. This is where new ideas sprout and flourish. And lastly, as our economies grow, we should create a contextual knowledge. And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we don't reinvent the wheels, that we learn from the West. But at the same time, we need to make and advance management practices in Asia based on our roots and contextual consideration. So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한 서너 가지의 중요한 이슈를 던져주셨는데 우리 하루 반 정도 계속 논의가 됐던 것이 이 기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얘기가 됐는데 경영대학 교수하기도 참 힘들어지는 점점 그런 세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강 총장님 혹시 근데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요. 지금 아마 여러 가지 AI라든지 아니면 ESG나 그리고 젠지까지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AIM은 기존 경영대와 다른 어떤 차별화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나요? 이게 질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질문이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예, 좀 자랑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제가 5년 전에 우리 패커티하고 모두한테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그램, 마스터스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하여간 우리 교수들은 너무너무 반대 많이 하고 우리 보드 멤버들은 하고는 싶은데 교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어떻게 길 얘기를 짧게 줄여갖고 어떻게 해갖고 승인을 받아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4년 전에 처음으로 오퍼를 했거든요. 우리는 매니지먼트 스쿨이에요. 완전히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런 데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는데 데이터 사이언스를 필리핀에서 처음으로 오퍼했어요. 마스터 프로그램을. 그리고 작년에는 PhD 프로그램을 또 필리핀에서 처음으로 시작하고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언더그라듀에이트 시작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유니버시티 필리피나 라사리나 아티아닉에다 필리핀에서는 탑스쿨인데 AIM이 먼저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좀 제 키포인트예요. 이렇게 새로운 커리큘럼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소개하려고 할 때 사실 캠퍼스 폴리틱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UP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스쿨, 스태티스틱스, 매트, 컴퓨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전부 다 자기네들이 데이터 사이언스 자기네들이 하고 싶다 그래갖고 계속 몇 년 동안 싸우느라고 프로그램을 론치 못했어요. 근데 AIM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디펜던트 스쿨이고 프라이빗 스쿨이니까 사실 다른 대학, 단과대학 걱정할 그런 이유가 없어갖고 빨리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세팅이 이렇게 내추럴하게 이렇게 저희 할 수 있도록 올라오 해줬지만 다른 대학 이런 다른 비즈니스 스쿨에서도 힘드시겠지만 이게 누구가 이거를 해야 되나 누가 먼저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다투기 전에 뭐를 해야 되는가를 제일 열심히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생각을 하시면은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험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는 약간 좀 걱정되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도 많지만 이렇게 세상이 많이 바뀌고 할 일들이 많으니까 whether AI든지 데이터 사이언스든지 저희 지금 사이버 시큐리티 프로그램 새로 시작하려고 그러고 새로 하는 게 많거든요. 블록체인, 핀캅 이런 거 다 새로 하는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안 하면은 다른 프라이빗 비즈니스 컨설팅 컴퍼니들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먼저 하는 학교들이 이길 거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하는 것도 계속 잘해야 되지만 새로운 분야, 새로운 잡, 새로운 그런 전공 같은 데도 많이 우리 한국에 있는 학교에서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더 질문하고 싶은 게 많지만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강지경 총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일단 저희가 기조연설은 끝났는데요. 저희가 브레이크 없이 바로 그 다음 쪽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패널 토의를 하겠습니다. 아세안에 좀 포커스를 해서 패널 토의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은 이 연단으로 나와 주시면 제가 이 패널에 참가하시는 세 분을 간략하게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먼저 줌으로 참가하시는 우리 최선미 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미 학장님은 지금 베트남의 하노이에 계시는데요. 하노이의 빈 그룹에서 만든 빈 유니버시티 경영대학 초대 학장으로 계시고요. 저희 연세대학 경영대학 교수를 재직하시면서 동시에 빈 대학의 경영대학 학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줌으로 연결을 하시고 좀 이따가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오프라인에 참석하신 분은 우리 최명한 CLSA 증권 리서치 본부장이시고요. 싱가포르의 라자드 자산 운영에서 운영력을 맡으시면서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해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 패널은 정말 사실 동남아시아 또 전문가신데요. 말레이시아 서네이 대학의 고영경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현재는 또 서울대학교의 비교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을 계시고요. 그리고 작년인가라고 저는 기억하는데 미래의 성장시장 아세안이라고 하는 책을 저희 학회 회장님이신 방윤 교수님하고 같이 해서 교보문고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또 좀 책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세안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나 외국 기업, 특히 아세안이 오늘도 좀 얘기가 있겠지만 스타트업의 원더랜드로 알려져 있는데 스타트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사례를 또 연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여기서 드리고 이제 연단을 가겠는데요. 될 수 있으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먼저 최선미 학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요. 그리고 최명환 본부장님 그리고 난 다음에 고영경 교수님께 답변을 듣고 그 다음 질문은 또 다른 역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2030년에 글로벌 시장이 여기 아시아 중심으로 간다고 보고 있는데 아세안이 과연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아세안이라고 하면 사실 10개국인데 그 중에서 어떤 나라를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라고 하는 상당히 큰 브로드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최선미 학장님 먼저 인사하시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전혀 아닌 저의 개인 생각과 경험을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릴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세안이라고 하지만 저는 지금 베트남에서 지난 1년 동안 신생대학의 경영대학의 학장으로 있으면서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의 삼성과 같은 베트남의 기업 빈그룹 이 설립한 빈대학입니다. 저희가 빈대학의 초대 경영대학 학장 그 자리로 인해서 어떻게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기대하시고 물어봐 주시는 것 같아서 지난 1년간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요. 그 기간에 제가 듣고 경험한 것 바탕으로 간접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지금 많은 다른 경제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의 가능성을 매우 높이 보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 활동에 정부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이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경험한 베트남 정부 그리고 관료들은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요. 사고가 굉장히 진취적입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사실 저희 대학도 정부 쪽에서 굉장히 많이 방문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다른 대학에 벤치마킹 시키는데도 굉장히 나서고 또 저희들이 더 앞선 일을 많이 해달라고 굉장히 요청하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한국 경제가 60년대, 70년대에 급격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 관계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금 베트남 또한 이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관계 이루면서 경제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정말 총력을 다하고 있고요. 베트남 정부 관료들 보면 굉장히 자신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놀랍도록 자신감에 가득 차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부족하다는 걸 알고 선진국으로 배우겠다는 의지 또한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갭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지를 알고 또 얼마나 더 빨리 성장해야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경영 리더들 제가 몇 명 만나봤는데 리더십 정말 강합니다. 제가 아는 베트남의 경영 리더들은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것이요. 절대로 개별 기업의 발전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인 목표, 물론 목표입니다. 무엇보다 베트남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베트남 경제의 발전, 이것을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걸 느꼈고요. 그러다 보니 경영 리더들이 국민들의 존경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들을 굉장히 잘 따르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이어지는 것은 베트남 국민들의 애국심, 자존감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사실 경제 발전이 애국심과 자존심, 자존감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베트남은 지금 현재 인재가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트남의 고등교육이 아직 많이 낙후되어 있고 수준이 낮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고등교육 대학 가운데 뭐 글로벌 랭킹에 들어가 있는 대학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베트남 안에서도 우수한 인재들 다 외국에 선진교육 받으러 나갑니다. 그들 가운데 돌아오는 인재들도 있지만 이 인재들은 또 베트남 상황에 선진국 대비 베트남 상황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인재 이슈,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의 큰 이슈인데요. 이 이슈를 기업들이 나서서 국제적 수준의 대학을 만들고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앞서가는 대학 가운데 기업이 투자한 대학들이 많고요. 저희 빈 대학도 사실 이런 취지에서 작년에 설립돼서 이제 첫 1년을 마친 정말 한 살의 대학입니다. 제가 여기 대학에 있는 동안에 정말 베트남 내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과 굉장히 교류할 일이 많은데요. 작년에 그 글로벌 전략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 베트남의 대표가 저희 대학을 방문해서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에게. 맥킨지는 곧 맥킨지의 아시아 허브를 베트남 하노이에 마련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 인재 조달 부분입니다. 베트남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은 우수하지만 세 가지 면에서 굉장히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진취성, 창의성, 그리고 주인의식 부분. 그래서 만약에 저희 빈대학이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 부분이 강화된 인재를 양성해 줄 수 있다면 맥키지뿐만 아니라 지금 앞으로 이 베트남 하노이로 허브를 옮기고자 하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매우 감사해야 할 일이며 저희 인재들이 뭐 취업을 한다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 우수 기업들이 베트남을 아시아의 허브로 지목하고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아시아 경제에서의 이 베트남의 미래 역할 잘 예측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학계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산업계에 계신 분들도 아마 이런 면에서 베트남, 아시아의 새로운 경제 대국으로 또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베트남에 충분히 주목하실 만한 가치가 있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 답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 제가 어떤 코멘트를 하기 전에 좀 시간을 좀 더 절약하기 위해서 최명환 본부장님 좀 느끼시는 얘기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면 하십니다. 네.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CLSA 증권사의 지금 리서치 본부장을 맡고 있는 최명환입니다. 저는 CLSA 한 5년 전에 한국에 오기 전에 싱가포르에서 한 10년가량 그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투자를 싱가포르에서 했었고요. 그 투자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오늘 대부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가 성장률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그 중에서 어떤 나라가 가장 빠르게 성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베트남일지 인도네시아일지 뭐 많이 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나라는 최소한 동남아 아세안 국가에서 한 평균 정도는 분명히 확실하게 성장할 나라가 싱가포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싱가포르는 유럽으로 따지면은 동남아시아의 한 런던 플러스 스위스 합쳐놓은 정도 되는 거죠. 동남아의 금융 허브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으로 따지면은 싱가포르이 한 강남 정도라고 생각이 돼요. 자산운용, 웰스 매니지먼트, 벤처 투자 등에서 대부분 동남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금융 거래들이 다 돈이 싱가포르로 모이고 있고요. 그리고 동남아에서 이제 최고의 부동산 시장이죠. 비싼 부동산. 그리고 한국도 과거에 금융 허브가 되겠다는 포부를 정부에서 밝힌 적이 있는데 금융 허브가 되려면은
필요한 조건들이 한 제가 보는 제일 중요한 조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3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인의 설립과 철수가 쉬워야 되고요. 이게 낮은 규제고, 두 번째는 안정적인 통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발달된 외환 시장이 있어야 됩니다. 즉 거시 경제가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셋째는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 인재를 끌어들이는 자석 같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한 예로 2000년대 중반에 싱가포르이 아시아 금융 허브가 되려고 홍콩을 벤치마크해서 홍콩을 따라잡자,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자체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에서 이제 자체 진단한 그 보고서를 제가 그 싱가포르 가가지고 직접 받아서 본 적이 있는데, 싱가포르 정부 평가에서 싱가포르이 뭐 세제, 규제, 교육 그런 거에 등해서 홍콩에 전혀 뒤지지가 않는데, 딱 현격하게 뒤지는 한 분야가 재미. 홍콩에 비해서 싱가포르이 되게 보링하다. 그래서 이제 그게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돼가지고 이제 이런 걸 또 시리어스하게 받아가지고 재미를 그 늘리기 위해서 이제 금융가 한가운데 카지노를 만들죠. 그게 이제 마리나베이 샌스, 옥상에 있는 수영장으로 유명한 마리나베이 샌스도 만들고, 센토사에도 또 카지노를 만들고, 그래서 카지노를 만들면은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 같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예술 산업을 우대해 가지고 갤러리, 뮤지엄 그런 것도 많이 만들고, 유니버설 스튜디오 유치하고, 그리고 또 F1 자동차 경주 유치하고, 그리고 대대적으로 요트를 정박할 수 있는 항구를 만들고, 되게 진짜 정말 심각하게 이런 재미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2000년대 후반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은 이제 그 뭐 홍콩을 그 능가할 수 있는 지금 이제 금융 허브로 거듭났고, 실제로 지금 웰스 매니지먼트 자금이 스위스보다 더 큰 지금 자금이 싱가포르 지금 웰스 매니지먼트에서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큰 금융 허브가 됐어요. 그래서 자산운용사, 헤지펀드, 뭐 웰스 매니지먼트 회사들 다 레드카펫 깔아주고, 그때 이제 제가 있던 그 미국계 헤지펀드에서도 아시아에 어디로 갈까 그 고민을 하다가 이제 싱가포르로 정한 이유가 그 레드카펫을 깔아줘가지고 이제 그때 문을 열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낮은 규제, 그리고 그 영어를 공용어로 하는 것, 그리고 훌륭한 기반 인프라가 이제 원래 있었는데, 이런 정부의 많은 재미를 더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가지고 이제 성공을 한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이 왜 계속 이 동남아와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성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냐면은, 주변국들을 보면은 이게 왜 동남아 부자들이 다 돈을 벌면은 돈을 싱가포르로 보내 가지고 돈을 굴리려고 하고, 왜 거기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지 이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보면 이게 최소한 하나씩 약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바로 옆에 있는 나라들 보면은 이제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동남아에서 제일 많죠. 그래서 가능성이 제일 많은 나라라고 이제 하는데, 그 나라를 딱 보면은 가장 문제가 그 쌍둥이 적자예요. 정부 재정 적자, 경상수지 적자가 구조적으로 계속 나요. 그럼 그거를 왜 그렇게 나냐? 근데 그게 계속 적자가 나기 때문에 환율이랑 거시 경제가 변동성이 크고, 그래서 경제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하는데 되게 많이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나라 그 정부 예산을 보면은 예산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국방비도 아니고 정부 운영비도 아니고 사회 간접 투자도 아니고, 제일 큰 게 유류 보조비, 유류 보조비 플러스 전기 보조비, 전기세 보조비. 그게 정부 예산의 25%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인도네시아의 가장 문제가 이게 제조업이 약해가지고, 그럼 제조업이 왜 약하냐? 인프라가 잘 안 깔려 있어가지고 제조업이 발달할 수가 없다. 그럼 인프라를 깔자. 그럼 돈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데, 인도네시아가 그 이 몇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그 소금을 수입을 해요. 소금도 수입하면은 뭐 거의 모든 걸 다 수입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인프라를 깔려고 돈이 필요한데, 이거 개혁해야 되는 거 다 알거든요. 유류 보조비랑 전기세 보조비를 이게 이제 개혁해야 되는 걸 아는데
어떤 정치인도 그리고 개혁 마인드로 지금 당선이 된 조코비도 이쪽 개혁을 못했죠. 선거철에 오면은 못해요. 왜냐면은 동남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국민들, 성인들은 모두 다 뭐가 하나씩 있냐면은 스쿠터가 있어요. 스쿠터를 타면은 제일 이제 비용 많이 쓰는 것 중에 스쿠터 기름 넣는 거거든요, 동남아에서. 그래서 그 기름 넣는 보조비를 없앤다? 그걸 허용이 안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답이 사실 뻔히 잘 되는 방향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파퓰리즘이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좀 쉽게 개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고 계속 거시경제는 불안정한 모습을 쌍둥이 적자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도 또 싱가포르 바로 옆에 나라인데 여기는 다수인 말레이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을 핍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재를 끌어들이는 자석이에요. 예, 똑똑한 사람들, 뭐 헝그리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 이거는 자기 나라 지금 국민들도 이 나라를 떠나가지고 자꾸 똑똑한 사람들은 기회를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인종 우대 정책이 있으니까. 그래서 인재가 몰리기가 조금 힘든 지금 구조고 금융화가 될 수가 좀 힘든 구조인데 이 문제 또 다 압니다. 근데 선거철이 되면은 어떤 정치인도 이 다수인 말레이 우대 정책을 폐지한다라는 말을 못하죠. 왜냐면은 그러면 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없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 뭐 다른 나라 구체적으로 안 가겠습니다만 지금 홍콩이 처한 상황 이것도 뭐 구체적으로는 안 하겠지만 그리고 또 가능성이 있는 대한민국, 일본은 영어가 사실 좀 안 통하고 규제가 상대적으로 되게 많습니다. 세금도 좀 높은 편이고 그런 것도 감안하고 그리고 동남아에서 지금 엄청나게 크게 발전을 하고 있는 게 디지털화거든요. 핀테크.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아시아에서 금융 허브로서 싱가포르의 역할은 위상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싱가포르 말씀해 주셨고요. 자, 고영규 교수님 의견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 지금 해주신 거 잘 들었고요. 사실 미래는 아시아의 시대라고 해서 이런 주제가 정해졌는데요. 그러니까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아세안의 역할들이 이제 계속해서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금융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싱가포르 정도 사이즈의 나라에서 금융의 중요성만으로 유지할 수 있는 나라일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모든 나라들이 다 금융으로만 또 먹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자,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아세안의 기여도가 높아지는 여러 가지 산업 분야 중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또 넘버원으로 꼽지 않을 수 없는 나라 아세안에서 치자면 저는 좀 인도네시아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2억 6천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원자재부터 금융까지 모든 섹터의 산업 분야들이 골고루 좀 포진해 있습니다. 사실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진 제조업 분야가 약간 취약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들이 그러면 계속해서 비하인드로 남아 있을 것이냐? 저는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중산층 소비의 50% 이상이 아세안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비 중에 상당 부분은 역시 인도네시아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산업 섹터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말레이시아의 반도체 섹터가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사실 뭐 패키징이나 테스팅 뭐 아주 앞단에 있는 우리가 칩을 만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련된 기업들 그다음에 뭐 헬스케어 섹터 뭐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나름 이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 보자면 뭐 일진 머티리얼스라든가 뭐 롯데케미칼 그다음에 앞으로 뭐 SK 뭐 이런 기업들이 더 들어가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세안의 어느 나라가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어디부터 갈 것이냐 이 얘기는 산업별로 결국은 다른 질문이 접근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각각의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굉장히 다릅니다.
예, 그래서 모든 기업이나 우리가 연구하는 자의 입장에서도 보면 아세안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내가 접근하고 싶은, 내가 먼저 진출하고 싶은 인더스트리가 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잣대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MSCI 뭐 아세안 인덱스 같은 걸 보더라도요, 각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는 뭐 중요한 섹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비중이 뭐 매번 바뀌긴 하지만 아세안 주요 6개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중요한 sek터는 금융 빼고는 다 틀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조금 우둔한 질문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세 분께서 베트남, 그다음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를 좀 봐야 된다라고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작년에 한국 기업의 한국의 FDI가 가장 많이 몰린 나라가 베트남, 그다음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그 순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영역 쪽에 지금 한국 기업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에서 얼마 전에 나온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를 보니까 아세안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들,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들을 평가하는 걸 보면 한국이 그 모든 그 서베이한 거에 0.1%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최근에 그 첨가됐다라고 하긴 하지만 미국, 중국, 일본이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일본 기업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아세안 쪽에 가서 공급망을 확장했었고요.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당히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인데, 한국 기업이 아세안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해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번엔 반대로 고영규 교수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옆에 계신 분은 싱가포르에서 오래 계셨고, 저는 그 옆 동네 말레이시아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올 1월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세안의 이제 주요 국가들을 돌아다니면서 사실 많은 한국 기업들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 한국 기업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엔지니어링 기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제조업에 필요한 기술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에 있어서 굉장히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좀 더 부족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마케팅 기술, 그다음에 글로벌 경영하는 기술들이 조금 더 떨어지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시장에 접목시키는 데 있어서 사실상 중국이나 일본 기업에 비해서 좀 밀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투자에 있어서도 좀 더 과감한 결단, 내지는 어쨌든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까지 올라가기까지 버티는 시간적인, 예, 그런 버티는 힘들에 대해서 굉장히 본사에서 의사결정을 빨리 내리고, 야, 철수하자. 예, 이런 경향성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 한국 기업들이 아세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일종의 중국의 대체제인 거예요. 야, 우리 중국에서 사업하기 힘드니까 이제 중국 다음에 어디 갈까? 야, 인건비 싸고 뭔가 애들 열심히 일하는 것 같으니까 베트남 먼저 가자. 이런 경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하나의 시장,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시각이면 계속해서 아세안에서 입지를 그러니까 한국만의 입지를 다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세안의 시장에 가서 중국, 일본 기업과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상 그 B2B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이나 일본 기업과 경쟁할 수도 있고, 뭐 그리고 수출에 좀 더 비중을 둘 수 있지만, B2C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게임이 됩니다. 로컬하고도 경쟁해야 되고, 유럽 기업하고도 경쟁해야 되고, 중국, 일본하고도 경쟁해야 되는데, 계속 중국에서 뭐 했는데 여긴 더 쉽지 않을까. 그런 과거의 경험치의 시각에서 잘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리이미진 아세안, 리띵크 아세안. 그러니까 하나의 새로운 시장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틀어주셨던 슬라이드 지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미리 아까 언급하실 때 디지털라이제이션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러한 변화, 혁신들이 지금 아세안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은 아세안이 우리보다 훨씬 더 뒤처져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뒤처진 부분도 많죠.
예, 그런데 우리보다 더 빨리 치고 나가고 혁신하는 분야들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표에 보이는 기업들이 이제 유니콘에 등극한 기업들을 연도별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1개의 유니콘이 나왔어요. 이게 뭐 선정하는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지금 21개의 유니콘들이 나와 있고, 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아세안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을 끌어가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제조업에 국한된 시각, 굉장히 그 글로벌 밸류체인이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도 굉장히 한정적인 시각에서 보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뭐 B2C가 됐든 아니면 엔드 커스터머에 가져가는 산업군에 있어서는 지금 그 화면에 보이는 이런 5개의 슈퍼 앱들이 지금 굉장히 시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한국의 카카오나 한국의 네이버처럼 각각의 분야에서 뭐 라이드 헤일링, 이커머스, 뭐 핀테크, 그다음에 뭐 디지털 핀테크를 이제 그런 페이먼트를 넘어서 그리고 이제 디지털 뱅킹 라이선스도 받았죠. 그리고 뭐 메신저를 기반해서 뭐 로지스틱스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실제로 시장을 바꾸고 있는가를 알고 더 이상 중국의 대체제가 아니라 이 시장도 우리가 가져가야 될 시장이다라는 글로벌 경영의 관점에서 글로벌 스트래티지 안에서 아세안의 리저널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런 기업들을 손을 잡아야 실질적으로 하이퍼 로컬라이제이션, 철저한 현지화에 입각한 그런 기업들이 시장에 침투할 수 있는 마케팅 기술이라든가 이런 그 접근성을 좀 높여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덕훈 교수님이 얘기하신 그런 글로벌 밸류체인의 재편의 입장에서 항상 저희들은 대기업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아세안이 그런 쪽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고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은 오히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오히려 한국보다 좀 더 앞설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 그 앱들을 보여주셨는데, 최근에도 아마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좋은 해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금융보험 쪽에서 투자가 많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우리 좀 최명호 본부장님 의견 주시죠. 감사합니다. 저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업이 이제 성장하는 방법에 저는 이제 금융 뭐 증권업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기업이 성장하는 방법에는 오르가닉도 있고 이노르가닉도 있어요. 그래서 이노르가닉 성장에서는 뭐 M&A 해가지고 경영권을 얻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지분 투자, 뭐 전략적 제휴, 뭐 이런 방법도 있는데, 제가 그 투자하면서 가장 좀 아쉬웠던 부분이 한국 기업들이 오르가닉 투자에는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쏟아붓는 반면에 이런 이노르가닉으로 성장하는 방법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고요. 오늘 지금 한국 경영학회에서 이 얘기를 전할 수 있게 돼서 되게 고마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특히 동남아 투자를 이제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고영경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국 기업들은 이 저임금 저비용 생산 기지로서 동남아를 많이 접근을 했다면은 이제 시장으로서 좀 접근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리고 이게 시장으로 이제 접근하지 않은 이유는 일본 기업들이 좀 그동안 많이 꽉 잡고 있어서 그런 면도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통 시장을 보면은 이 한국이랑 미국이랑 뭐 이런 선진국들은 지금 뭐 남대문 시장, 시장에서 백화점, 이마트를 거쳐서 PC 기반 인터파크, 지마켓, 뭐 11번가 이런 걸 거쳐가지고 지금 이제 모바일로 옮겨갔죠. 이게 여러 단계에 거쳐서 지금 거쳐왔고, 왜 제가 유통 쪽을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금융 쪽이랑 매우 비슷하게 지금 변화를 겪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카카오, 토스, 뭐 이게 지금 대세죠, 금융 쪽에서도. 그리고 뭐 지금 은행도 이제 지점 기반으로 하다가 PC 기반 온라인 뱅킹 하다가 이제 뭐 카카오, 토스로 올라가는데, 싱가포르에서는 싱가포르 오차드 거리를 가면은 이 백화점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다 일본 백화점이에요. 다카시마야, 이세탄, 아이언 다 일본 백화점이고 다른 동남아 그 나라들도 뭐 자동차, 뭐 스쿠터 다 도요타, 뭐 혼다가 다 꽉 잡고 있죠. 그래서 현대차도 제가 그 오랫동안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은 일본 도요타가 너무 많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좀 항상 동남아보다는 중국이나 인도나 러시아, 브라질 이쪽으로 많이 진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그런 전략이 지금 중국이 하는 전략들을 좀 보면은 이게 되게 임플리케이션이 큰 것 같은데 중국 업체들은 완전 다른 전략으로 지금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부 차원에서는 1대1로로 뭐 인프라 투자, 뭐 융자, 고속철 깔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정부 대 정부로 접근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이 프라이빗 기업들에서 보면은 텐센트 지금 동남아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아까 여기 로고 보이셨는데 C 리미티드. 그게 C 리미티드가 샤피라는 그 이커머스랑 가레나라는 게임 플랫폼이 합쳐진 지금 회사인데 그게 180조 원이에요. 예, 시가총액이. 한국에 와도 지금 삼성전자 다음으로 넘버 2인 규모죠. 근데 그거 거기에 메이저 그 투자 회사가 텐센트입니다. 예, 텐센트는 거기 말고도 많아요. 뭐 저기 그 투자한 회사가 C 리미트 말고도 그 있고 저기 알리바바가 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뭐 최근 고잭이라는 회사와 합병한, 그러니까 텐센트가 또 고잭에 투자를 했고 고잭이랑 합병한 토코피디아, 라자다 여기 다 나온 회사예요. 뭐 조마토, 인도의 스냅딜 이렇게 다 알리바바가 이제 투자를 한 건데 이게 동남아는 지금 이 한국이랑 미국이 거친 그 중간 단계를 다 건너뛰고 바로 모바일로 다 가고 있어요. 유통도 그렇고 금융도 그렇고. 그래서 뭐 할인점, 백화점은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뭐 가기 그렇고. 근데 지금 은행 그 계좌가 있는 동남아에서 사람들이 2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75%가 은행 계좌가 없고 신용카드 사용률은 뭐 한 10%도 안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 스타트업들이 그랩 같은 것도 보면은 싱가포르에서 우버 같은 모빌리티를 시작해가지고 뭐 배달의 민족 같은 음식 배달.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그랩페이, 보험, 대출, 자산운용까지 이제 해가지고 동남아 슈퍼 앱을 포장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는 일본 회사인 또 소프트뱅크가 투자를 했죠. 그래서 그런 회사 이제 동남아의 빠른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회사. 그래서 지금 한국 기업들이 소비 시장을 대할 때 기존에 뭐 가가지고 백화점을 연거나 금융회사들이 지점을 열거나 하는 시대는 이미 끝난 거죠. 그러면은 이런 회사나 이런 스타트업 디스럽션을 하는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 현지화도 힘들고 하면은 중국 기업들이 지금 가는 길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국 기업들의 지금 금융시장에서 보는 외국인 투자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과거에 IMF 때까지는 부채가 많아가지고 문제였다면 지금은 현금이 많아서 문제입니다. 현금이 많아서 ROE를 낮추고 있고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엘리어트 같은 액티비스트도 그렇고 기업들한테 와서 너는 현금이 너무 많은데 현금 언제 돌려줄래? 계속 그런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만 해도 지금 뭐 현금이 100조가 있고 뭐 그 뭐 탑 이렇게 마켓캡들 보면은 전부 다 순현금이에요. 한국 기업들이. 그럼 그런 현금들을 꼭 뭐 바이백으로 하고 뭐 배당으로 나눠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organically 성장이 안 되면은 좀 이런 지분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그 고 교수님은 그 스타트업의 어떤 향후 방향지로서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최미한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투자처로서 그렇죠? 투자자로서 하나의 새로운 알선지를 말씀하셨고 우리 이제 최선미 학장님이 저희 시간 관계상 최선미 학장님 답변을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답변을 하실 때 지금 질문이 들어와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걸 같이 넣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베트남 관료들이 생각하는 한국 기업의 위상 그 부분을 좀 같이 넣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일단 제가 준비한 답변부터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또 베트남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지금 주신 질문에 대해서 제 생각은 제가 아세안 국가들 방문하면서 참 많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그 일본 그리고 중국 이 영향력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니다. 지금 저희가 한국 기업의 어떤 한국의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일본과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보면요.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훨씬 앞서서 아세안 국가들의 교육, 의료, 도로 건설, 중소기업 발전 이런 것들을 위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줘서 그 나라의 어떤 그 생활 수준, 경제 발전 정말 기여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랍고 정말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정말 이래서 무시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기여와 투자는 물론 일본 대비는 굉장히 늦었지만 그 규모 그리고 그 적극성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산업 전반에 걸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물론 베트남이 살짝 예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베트남이 중국과의 많은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은 많이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은 많이 받고 있지만 뭐 지금 예를 들면은 중국이 베트남의 두 번째로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이 아세안 국가에 미치는 영향도 정말 무시하지 못하고요.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도 일본이 가장 큰 그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제공 국가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실 한때 베트남을 점령하기도 했던 국가이지만 일본이 베트남 사람들 일본 정말 좋아합니다. 뭐 특별히 그 일본 제품에 대한 엄청난 저희 나라가 한때 그랬던 것처럼 일본 제품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한국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어떤가 살펴보면 한국의 영향은 비교적 최근이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1992년이 되어서야 저희가 공식 외교협정 체결되었고 그렇지만 그 영향은 정말 커서요. 지금 현재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서 네 번째 교육국이 되었습니다. 저희 한국이 베트남과는. 그리고 홍콩과 일본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FDI, 해외 직접 투자 제공국이 되었고요.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 한국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참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 K-pop, K-드라마 이런 영향과 또 박항서 감독 영향 굉장히 커서요. 비록 우리가 참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해서 많은 정말 슬픈 일들을 했지만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문제 삼지 않는 그 대범한 반응. 예. 지금 베트남에서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고요. 저는 정말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모든 만나는 베트남 사람들로부터 많은 호의를 얻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베트남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진출 중인 한국 기업 숫자 또한 거의 9,00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빈대학 설립 기업인 베트남 최고 기업인 빈그룹 경우에도 SK 그룹이 굉장히 크게 투자하고 해서 거의 뭐 대주주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입국 관련 베트남 정책 때문에 그죠 베트남 정부의 정책이 한국 기업들에게 그렇게 프렌들리 하지 않다고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뭐 이 또한 한국 기업에 국한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트남의 미래 경제 성장력, 잠재력을 고려할 때 우리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 아마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선 질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기업 또한 베트남에서 성공하려면 훌륭한 베트남 인재 확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빈대학에서는 바로 이런 인재 개발을 선도하고자 하는데 그 베트남 설립 첫 해 작년에 이미 우리 한국 기업들 SK 베트남 그리고 미래에셋 이런 대학에서 이미 저희 대학을 다 방문하고 이미 여름 인턴십까지 다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 정말 자랑스러운 일인데요. 한국 기업 가운데 수산그룹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에서는 앞으로 최소 5년 동안 저희 빈대학 경영대학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해서 저희가 이번 가을에 이미 벌써 장학금을 수산그룹 장학생이 저희가 지금 탄생되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 제가 볼 때는 그 베트남의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우리 한국 기업의 굉장히 발빠른 행보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대학에서는 외국 학생, 특히 한국과 같이 베트남의 경제 협력이 활발한 나라들의 학생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미래 경제 리더들의 대학 시절의 네트워크, 즉 이제 친구죠. 친구가 향후 이제 두 나라의 경제 협력을 앞으로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희가 알기 때문에 그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런 일을 시작했는데요. 사실 올 가을에도 저희 2명의 한국 학생이 각각 100% 그리고 90% 장학금을 받고 경영대와 공대 각각 입학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앞으로 또 입학할 앞으로 한국의 학생들이 미래의 우리 베트남과
그 한국 간의 어떤 경제 협력 관계에 굉장한 기여를 하고 어떤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물론 제가 대학에 있기 때문에 인재 개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으로 그 베트남과 같은 나라에서 한국 기업의 발전하려면 아마 베트남 인재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급격히 이제 개발될 그 인재들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면 아마 더 성공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그 규모도 키워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질문 나온 것에 대해서 학장님 근데 답변을 되게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아주 짧게 네? 30초 내로. 네. 아니요, 제가 관료들 만나봤는데 저희 베트남의 그 정부 네. 관료들은 네. 이미 한국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한국에 대부분 다녀왔더라고요. 제가 만나면 다 한국 갔다 왔다고, 한국에서 배울 게 너무 많다고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랑도 개인적으로 연결해서 그 어떤 한국 기업과의 어떤 한국 정부 기관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그 우리 한국경영학회 회원들이 아세안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 연세대학에서는 사실은 경영대학 내에도 아세안에 대한 수업이나 이런 것도 열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오늘 이 그 세 분의 토론자들이 아세안에 대한 우리 경영학회 회원들의 좀 시각을 전환시키는 정말 아이오프닝하는 그런 내용들을 공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세 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그 플래닝 세션을 이제 그 맨 마지막 부분 어떻게 보면은 이 세션 1, 2가 이 세션 3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세션 3가 뭐냐면 이러한 여러 가지 이 교육이나 시장 환경이나 이런 변화에 대응해서 한국경영학회가 앞으로 어떻게 이 향후 2030년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가를 발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발표는 박상훈 대표님, 우리 스톤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박상훈 대표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박상훈 대표님 제가 간략하게 하고 바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표님은 사실은 우리 한국경영학회 비전 2020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 2020을 이 한국경영학회랑 같이 만드시고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수고해 주셔서 2030의 이 준비를 제일 처음에 첫 발을 내주셨는데요. 우리 박상훈 대표님 큰 박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박상훈입니다. 이번에 그 10년 만에 다시 이제 한국경영학회 비전을 다시 작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의 화두는 과거 10년과는 다르게 글로벌 아시아 시대의 한국경영학회 비전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그 비전을 다시 한번 수립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의 내용은 비전 2020을 한번 다시 보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이제 비전을 만들어 갈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경영학자분들을 한 100여 명 서베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주신 그런 내용들을 베이스로 해서 같이 공유하는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저희가 그 2010년에 2020년 비전을 만들 때는 어떻게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가 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그때 과감하게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이 이 학회 안에 있고 그 학회에 있는 그 멤버들이 뭔가 같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리더십의 방향성 그리고 여기에 멤버들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그런 그 목표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었었고요. 그때도 같이 이제 모든 한 200명 정도 넘는 그런 멤버들께서 인풋을 주셔서 브랜드의 가치를 도출했고요. 그때 만들었던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한국경영학회가 경영학을 대표하는 그런 학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경영학회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 이런 목표를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가지고 계신 그런 많은 그 자산과 그리고
정보와 그리고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쉐어링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니즈가 있었고 또 가장 중요하게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많은 그런 인재들과 이런 노하우들을 리딩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2020 브랜드 가치를 삼았습니다. 이걸 베이스로 해서 이제 Inspiring Insight in Business Society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만들었고 이걸 베이스로 해서 이제 그간 많은 노력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전 작업은 저희가 그 한국경영학회 멤버들과 스톤에서 같이 작업을 하면서 한 6개월 정도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7월부터 작업을 해서 이제 내년 2월 정도에 마치게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서베이를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는 이제 스타팅 포인트고요. 다음 단계로는 9월부터 10월까지 여러 방면의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신 분들과 디스커션과 아이디어 제너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전의 방향성, 비전의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디렉션들도 한번 만드는 작업들을 저희가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대안들 중에서 베스트 안을 설정하게 될 것 같고요. 그걸 11월, 12월에 만들어지면 1월, 2월에 이제 그걸 어떻게 공유할 거고 어떻게 공유하는 가치로 만들고 비전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작업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플랜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내년 2월 학회 때 저희가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한번 해봤는데요. AOM이라고 그 미국의 경영학회입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전은 그 경영학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나은 세상에 대한 영감을 제공하고 이를 활성화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비전으로 돼 있고요. 거기에 미션은 이제 기회를 확대하고 도움이 될 살아 훔치는 그런 학자들의 커뮤니티를 구축하겠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가치들로는 이제 고품질의 연구, 교육, 실무 그리고 윤리적인 행동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포용성을 베이스로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다이내믹한 커뮤니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회원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마지막으로는 그 여러 기관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한다. 이런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특별한 거는 2022년까지 스트래티직 디렉션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특이한 사항은 그 미국 경영학회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글로벌 커뮤니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실제로 AOM의 멤버들은 한 50%가 미국 사람이 아닌 외부의 멤버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참고할 사항이라 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초에 저희가 100명의 그 회원들께 중요한 그 서베이 미국 한 1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서베이를 한번 돌린 적이 있는데요. 그 결과를 지금 발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그 고민했던 거는 그 경영학자들이 생각하는 경영학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어떤 도전들이 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있었고요. 그 질문 경영학에 대한 질문 2가지 그리고 경영학자에 대한 질문 1가지 이렇게 먼저 질문을 했는데요. 우선 이론 학문으로서 가장 대응해야 할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 예상과 같이 경영학 이론과 그리고 융복학화에 대한 그런 도전들이 아주 크게 있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반영한 실무적인 대안들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이론 학문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부담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한 준비 그리고 특히 이제
디지털과 AI 기술 글로벌화에 대한 그런 고민, 그리고 ESG라든지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그런 도전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실천 학문으로서 경영학에 가져갈 가장 큰 도전은 실무와 현장 적응성이 문제다. 그래서 현실과의 괴리를 어떻게 하면 줄여나갈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고민이 많고, 어떻게 하면 실무를 선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실천 학문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변화에 대한 적응이고, 또 하나는 디지털과 AI 신기술에 대한 그런 준비, 그리고 도전, 이런 것들을 잘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직업으로서의 학문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경영학을 하는 사람들이 직업으로서 생각하는 그 학문, 경영학은 그 직업으로서 생각할 때 어떤 가장 큰 도전이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들이 아주 밸런스 있게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있고, 또 특히 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교육자로서 또 인간적인 측면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께서 이 학문 간의 융합이라든지 인재 양성이라든지 이 교육 환경은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고민과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 학자로서의 어떤 실무 감각, 그리고 학자로서의 어떤 경영학, 특히 경영학자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베이스로 해서 저희가 미래 경영학회의 어떤 그 비전을 삼을 때는 이런 내용들을 다 반영하는 그런 비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 경영학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강화해야 될 서비스에 대해서는 우선 최신 트렌드와 업계 정보, 그다음에 연구 정보, 데이터베이스 공유, 미래 어젠다에 대한 내용들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많았고요. 거의 비슷한 정도로 네트워크와 커뮤니티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학회로서, 특히 경영학의 대표 학회로서 어떤 트렌드 정보의 공유나 네트워크 강화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산학 협력 연계를 하고 지원하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기존에 하던 업무들 중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경영학회가 가지고 있는 목적 중에 국가와 사회에 더 큰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서 이제 그 의미 있는 답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경영학의 위상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한국 경영학회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학의 위상을 정립하는 일, 그래서 이론 연구라든지 경영 교육 확대라든지 인재 양성이라든지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또 어젠다 세팅이라든지 해결책 제시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두 번째로 지적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학회의 어떤 재무적인 독립성들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고, 그걸 통해서 좀 더 큰 그 실천 영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 해야 할 한국 경영학회의 활동으로는 그 우선 기업과 가장 많은 그런 연계가 있는 경영학회이기 때문에 기업에 도움을 주는 경영학회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를 위해서는 기업이 살아야 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경영학회가 기업을 도움으로써 국가 경제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기존보다는 좀 더 정부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경영학회가 가지는 그런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미래 비전과 해결책 대안 이런 것들도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에서 이제 기업 컨설팅이나 현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거를 경영학회가 어떤 형태로든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또 신모델 개발이라든지 글로벌 경쟁력 제고, 성공 사례 발표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더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학회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향후 10년 경영학회가 추가해야 하는 그런 새로운 역할로는 융합 및 정책 포럼 활성화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기존에도 한국경영학회 역할에서 첫 번째가 이제 융합 학술 대회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경영 관련 그 융합 하는 노력들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는데, 제가 이걸 해석하기로는 과거에는 한국경영학회가 경영 관련된 융합 학술회를 이런 개최하고 하는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였지만, 지금의 이야기하는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영학회뿐만 아니라 다른 그 학문들과의 그런 융합, 그런 정책 포럼을 얘기하는 것으로 저희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37% 정도 되니까요, 가장 많은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산학협력 관련해서 많은 그런 니즈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역할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주셨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했던 질문들의 핵심은 이제 어떻게 하면 그 10년 후에 우리의 경영학회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가 돼야 할 것인지 하는 질문들을 드렸을 때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적이고 전문적이고 선도하고 혁신적인 그런 이미지를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과거 10년하고는 좀 많이 다른, 그러니까 1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조사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는 대표적이고 권위 있고 정보를 공유하고 또 함께하고 통합적이고 자부심 있는 이미지들이 있었는데, 이런 이미지들이 20위권 밖으로 나갔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적인 이미지들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설문 결과를 봤을 때는 right direction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현실적인 고민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베이스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 과정을 거쳐서 아주 훌륭한, 그리고 공유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비전 스테이트를 만들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100여 분의 경영학회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가 됐던 이 경영학이 변해야 된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경영학회 회원들도 그런 변화들을 다 느끼고 인식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잘 추각해서 발표해 주시고, 향후에도 우리 비전 2030을 위해서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시고 같이 끌고 나가실 우리 박성환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시간 동안 달려왔는데요. 이제 플레이 세션을 마감을 하고 일단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휴식하고 난 다음에 5시부터는 경영학자 선정 경영자 대상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시상식에도 꼭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